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궁금한 뉴스들을 함께 전문가들을 모시고 들여다보면서 현실적인 대안들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천혜의 자연환경이 오히려 각종 규제의 이유가 돼버린 충북. 김영환 지사는 취임 이후 공식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핵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충북과 같은 규제 과잉 지역에 대해 국가가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해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 그 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국가 부담과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정주 요건 개선 책무 등을 규정해 놓고 교통망 건설이나 수변 지역 규제 완화 등 충북 사례를 한꺼번에 적용하려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고 공익적인 것을 넣어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우리의 규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도 바다 없는 충북이 빠집니다. 대신 환경 규제와 지형적 특성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강원과 경북, 전북 등을 끌어들여 이른바 오지 연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충북이 홀로 나서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공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오지 지역을 같이 묶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북도 이런 분들의 의원들의 동참을 받아낼 수 있는 법안은 충북 등 해당 지역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추진됩니다. 초안은 충북도가 만들고 국회에서는 충북 여야 의원들이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말부터 공청회 등 가시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충북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정족수도 안 되는 8명뿐이라 행정안전위 소속인 이모선, 정우택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안이 잘 다듬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와야 다른 의원들도 공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 주십사 제가 오늘 지사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정 시도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은 현재 13개 정도. 충청북도는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연말까지 법안 발의 절차를 끝낼 계획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충북지원특별법 관련한 소식입니다. 아마 도민들께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세 분은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충북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천혜 자연 환경이 오히려 주민의 삶을 억제고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두는 그런 환경을 이제 탈피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그 원대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각종 규제가 그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시키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그 사전 제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만시지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동안 손해보고 못 찾아먹은 것 찾아먹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네. 오지연대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건 도민들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 말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더 자세하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랜만에 충청북도를 필두로 충북 내 기초 지자체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지원특별법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그 지방의 조례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법안 발의 요건이라든지 네. 나중에 발의된 이후에 통과가 될 때까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 타 지역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충북 지원 특별법이 뭔지를 저희가 좀
알고 얘기를 더 했으면 하는데요. 신 교수님께 이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많은 도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댐 43년여 동안의 각종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당시에도 정부에서 맨 처음에 제안했던 면적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묶이면서 수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 개발까지 다 불이익을 받던 것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충주호, 대청호, 우리나라 용수 공급량 2위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충북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동안 이런 것들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정부 그리고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했던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혜택으로 좀 돌아올 수 있게 그동안 못 찾아먹은 거 찾아먹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충북지원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그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구성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 예타를 면제해주고 예. 사업비 국고보조금, 조세 부담금 감면을 해주고 국고보조금을 더 늘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입법에다가 집어넣어서 국회를 통해서 내년 초까지는 올 연말까지 입법 기초안을 만들고 내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네. 이런 취지로 충북지원특별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충북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수변 지역에 대한 규제도 뭐 하나하나를 따져서 다 그걸 노력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포괄적인 것을 통해서 좀 한꺼번에 네. 풀어나갈 수 있는 로드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되면 나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점이거든요. 특정 시도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또 현재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들은 얘기라서 야 그렇다면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청신호죠. 처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사례가 이미 13개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충분히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거 보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법에 담을 내용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네. 형식적으로 그냥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담아놓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이제 상징성 있는 그 법만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으로 묶임으로써 피해를 입었던 내용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하는 환경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잉 규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우리 피해가 우리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함으로써 국비를 얻어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이 규제가 지금까지의 그 각종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나온 규제가 지나치게 우리 그 충북 지역의 삶을 옥죄는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네.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각입니다. 예.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국적으로 용수 공급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충주호, 대청호 1위, 2위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변 수몰 지역 그리고 인근 주민들 피해가 매년 약 2,500억 정도. 그동안 누계로 우리가 손실 본 거를 하니까 9조 2천억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객관화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만시지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600여 년 만에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아예 자치행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은 한 발 늦었던 거죠. 예. 지금 13개 예를 들어 제주, 새만금 뭐 이런 특별법들을 이제 13개 선례가 있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변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주변 지역이나 다른 국회의원분들 이게 입법하려니까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저희는 8분입니다. 입법 발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인근 지역 또 주변 다른 또 호남이나 영남이나 다른 의원님들께도 공감대를 가지려면 명백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여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피해가 있다라는 네네. 입증, 그를 통해서 입법 내용에 우리만 혜택을 보고 우리만 뭐 다 갖겠다 이런 게 예. 아니라 이렇게 피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토대로 입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법안 실제로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네요. 예, 이게 특정 그 충북이라는 곳의 지원 특례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 적절히 보상받지 못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고 또 너무 규제가 심해서 지금 지역 소멸이 될 수 있는 그 지역 소멸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고 네. 또 충북에서 제대로 물을 그런 댐 1, 2위의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는 불과 8%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특혜 시비가 없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 국민적 공감이나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고 그래야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도내 지자체들도 지금 다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 그래서 대부분 시군의회에서 지금 환영하면서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들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충북지원특별법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더 좀 담기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더 짚어나가야 될지. 예, 진 교수님. 우선 이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특히 경기도나 뭐 의원이 많은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지원을 받으려면 충북 지역의 그 규제가 또는 충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용수와 이런 것들이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히 헐값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네네. 입증해야 돼요. 사실 그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충주호라든가 대청호에서 생산되는 용수의 10%만 자체 사용하고 90%가 외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90% 외지 사용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책정해서 이제 넘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청북도 지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사안을 경기도 지역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 또는 뭐 충남이라든가 전라북도 지역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전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동안 충청북도 지역민들의 희생을 딛고 다른 지역이 경제 성장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네. 홍보 전략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알려져야만 법안을 만드는데 이제 기초가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과잉 규제이다. 말하자면 상수원 보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국민의 삶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 규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사소한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즉 홍보 전략이 첫째고요.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 작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충북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어왔는지를 네. 수치화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규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만큼 누적적으로 있어 왔는지 예. 뭐 충북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0조 원이라고 예. 얘기하지만 단순히 규모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세부 내역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를 먼저 입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다른 자치단체에게 그 부담을 안기면 네. 협조가 어려울 거예요. 말하자면 경기도에게 혜택을 줬으니까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라 하면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를 받아내는 방법. 효과적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되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른 분들, 네, 신 교수님. 네, 뭐 우리가 이제 충북 수계에서 나오는 용수가 국민의 3천만 명, 우리가 약 5,100만 명 중에 무려 3천만 명이나 이제 이용을 하는데 네. 우리가 받는 혜택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건 8%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인근 용담댐 같으면은 전북 인구들이 다 쓰는 거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고 네네. 이런 부분들 해수부 예를 들어 예산이 6조 4천억이나 되는데 충북에 배정되는 건 겨우 55억이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충북지원특별법에 앞에 미사역구가 하나 붙었었죠. 처음에는. 바다가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이렇게 했었죠. 네네네. 근데 바다가 없는이라는 미사역구가 붙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또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너희들 바다 없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읍소하는 거냐. 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미사역구는 아예 명에서 이제 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수치화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재구 교수님 말씀대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주변 지역에 갈 수 있는 혜택을 저희가 빼세우는
예를 들어 제로섬 게임이 되면 동의를 하지 않겠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인근 지역, 경기라든지 밑에 경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저희랑 인접 지역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로 입법 초안을 마련하는 아까 그 의원님도 도지사님하고 같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 내실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예. 이 그 전략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바다 없는 충북 표현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결국은 그 바다 없는 충북을 빼고 내세운 게 이제 오지연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읍소라는 표현하셨습니다만 오지연대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읍소의 하나의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각종 폐광 지역 특별법이라든지 각종 지원법들이 기존에 많이 노력해서 잘 속된 표현으로 잘 찾아 먹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번에 또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사실은 그 오지연대 저희랑 동참할 가능성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어는 도민들의 자존심과도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용어 자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뭐 오지연대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요. 저는 이번 충북지원특별법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 폐강 지역 그 지원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그거는 이제 그쪽 지역이 낙후돼 있거나 또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즉 약자에 대한 지원인데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충북지원특별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자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그걸 보상해달라는 것이요. 네.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과도한 규제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얻어내는 거하고는 접근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수공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우리가 혜택을 줘왔고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달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충청북도가 낙후됐으니까 지원해달라. 네. 그런 쪽의 접근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름이 오지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예, 피해 예. 자치단체 연대가 그런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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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시 오지라는 표현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좀 안 좋은 트라우마 이런 걸 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 자체는 지금 가칭처럼 충북 지원 특별법으로 하되 예. 그 세세한 내용이라든지 도입 취지에서 그런 지방 소멸이라든지 오지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거나 물 사용 권리를 회복한다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략을 잘 세워가야 되네요. 관련해서 혹시 댓글들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댓글을 보면 주류가 이 특별법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비판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세심하게 법안 입법 문구라든지 내용을 충실해야 된다는 반증이겠죠. 그림로드님께서 네. 콧구멍만한 나라에 허긴 서울만 특별시하냐? 아예 전부 다 특별도로 해라. 내참 등등등. 굉장히 반대적인 게 많기 때문에 더 네. 저희가 잘해야 된다. 네. 옛 연인의 재회 요구를 거절한 20대 여성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협박을 하던 옛 연인이 결국 흉기를 들고 찾아와 휘두른 겁니다. 앞서 두려움을 느끼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만 2차례. 그러나 집요한 옛 연인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대나 청주 도심에서 만남을 거부하던 한 여성이 흉기로 피습되는 등 스토킹 범죄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가 보복 살해 같은 결국 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자 충북 경찰도 도내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56건을 중심으로 반복 신고 이력 등을 살펴 피해자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는 물론 피의자 구속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고소취하 등으로 불송치 종결된 37건도 다시 꺼내 수사 중인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충북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올해만 309건, 절반이 안 되는 141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구속된 가해자는 단 3명, 보호 조치는 60건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네, 최근 스토킹 범죄가 또 사회 화두로 올라와 있죠.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이 뉴스는 일단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예. 예, 작년에도 사회적 공분을 산 그 노원역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든지 또 김병창의
스토킹 살해 사건들이 있었고 그 경우에 각각 김태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김병찬의 경우에는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들이 있었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당역 사건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참담함을 갖고요. 또 지금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 법과 제도로만은 다 이를 방지할 수 없어서 정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후 약방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지금 이제 모바일, SNS 이런 게 발달하고 하면서 거의 상시화되어 있는 주변에 저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번져 있는 그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또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를 잉태했느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더 강하게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미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진 교수님. 예, 스토킹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이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 스토킹이 갖는 그 범죄로서의 의미 이것을 좀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스토킹 사건 사실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서도 아쉬움, 안타까움이 좀 큰 상황인데요. 이런 좀 맹점이랄까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어떻게 정비되면 좋을지, 어떤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변호사님. 예, 신당역 사건을 봤을 때 이 건이 스토킹 사건으로 선고 하루 전에 발생한 일이고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가 종결이 되고 재판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로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 가해자가 30번을 넘게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찾아감으로써 2차 피해가 이루어진 점도 하나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법원에서 1차 피해 신고 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이나 경찰에서는 2차 신고 때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 가해자를 직위 해제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 위치나 정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 경찰, 교통공사, 직장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네, 다른 분들 예. 네, 이게 이제 소위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드러나면 옆에서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그러면 범죄가 많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은밀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또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가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암수 범죄, 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런 범죄 형체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반의사 불벌죄지만 그런 부분과 좀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거의 폭행에 가까운 그런 범죄들인데 그래서 빨리 그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암수범죄 성격으로 굉장히 보복 같은 게 두렵잖아요. 더 심리적으로 명예훼손 이런 거랑 분명히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제 긴급 응급 구호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그 1,000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신체적인 그런 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복범죄 이런 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게 법과 제도도 다시 정비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징역과 벌금이 같이 또 구형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1천만 원 기본적인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의 수준도 평균적으로 5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가해자들은 벌금 그까짓 것 이런 사고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예. 아까 신 교수님 이제 폭행에 가깝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토킹이 아직
그 범죄라고 인식돼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한 고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자체가 폭행이나 뭐 살인 이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예.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형성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까지는 범죄가 아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킹이라는 말을 쓴 이유 자체가 사람들을 추근대거나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을 이어져야만 범죄라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해자들도 그렇고 피해자들도 그렇고 이 스토킹이라는 범죄 자체는 우리가 그 다른 법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정도의 여러 가지 그 요구 또는 뭐 집착 이런 것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범죄 예방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딱 물리적으로 선 가르기 어려운 어떤 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맹점이 좀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예. 뭐 자기 스스로 방어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요건 자체가 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녹취라든지 각종 증거 수집 이런 걸 철저히 해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네네네. 말은 쉽지만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받아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문자 이런 게 많으니까 또 당연히 지울 수 있잖아요. 저 보기 싫어가지고 지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경찰 조사 단계 뭐 이런 데에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면서 아마 풀어주는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성폭력이나 이런 데는 그 구속영장 발부율이 뭐 3배 이상 이 스토킹 범죄보다 높다라고 하던데 네. 그러면 거의 그런 식으로 준해서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럼 어쨌든 개인은 열심히 증거 수집하고 녹취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진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 지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스토킹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예전에 전기통신법 위반 사건에서 저희가 스팸 처리를 해놔서 스팸 문자함에 그 문자가 여러 차례 도달했다라고 해도 이것은 피해자가 원하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피해자분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네. 그 스팸 처리한 그 문자 내역들이 될 수 있고 또 그 전화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화를 받아서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을 녹음하지 않더라도 지금 수신 거부 처리해도 네네. 그 처리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있다. 고소라든지 신고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또 한 차례 좀 증거가 미진했다 내가 신고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이런 건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그 일선 경찰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네. 조사를 해주시니까 또 그래야지 또 신변 보호 조치도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충북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스토킹 처벌법 이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까 같이 얘기 나눈 대로 여러 가지 좀 이제 맹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예, 아까 그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 검경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이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네. 또 범죄 예방도 이 검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벌 또는 수사 이런 데 관점을 둘 것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그 범죄성 여부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토킹 범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것이 남녀 간의 문제이고 가족 간의 문제이고 뭐 등등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이제 범죄로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검경에서 그런 것들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해서 자꾸 홍보하는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격리 분리하는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꽤 있잖아요. 스토킹 상담이 1만 건인데
그런 시설에 이렇게 격리 보호 조치를 한 분은 8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현재. 네. 그러면 이제 스토킹 범죄 예를 들어서 전문 뭐 격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충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성폭력 뭐 이런 피해 저거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좀 격리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해 주는 이런 시설적인 개선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법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 빨리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련해서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보호시설에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사고 자체는 사실 그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피해자는 외출이라든지 네. 전화 사용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분리 조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또 피해를 다시 한번 예. 피해자가 고스란히 감내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반복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들으면서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댓글 뭐 있을까요? 예. 신 교수님. 그 과거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죠. 네.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요즘 세상엔 10번 찍으면 감방 간다. 네. 신 교수님. 그 관계 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피카 땡땡땡님께서 신고 들어오면 범죄자를 잡아넣어야지 피해자를 시설에 보호한다는 건 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냐. 범죄자를 끔찍이 돌보는 이 사회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냐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청주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 규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청주의 동지역과 오송 오창읍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 겁니다. 지난 2020년 6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실제로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을 거듭해 2년 전보다 무려 79.8% 하락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최근 석 달 동안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청주 전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취득세,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각종 규제가 사라집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해제 조치가 그동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얼어붙은 청주 지역 주택시장에 훈풍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2년 3개월 만인가요? 청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신 교수님 왠지 이것도 만시지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 실제 만시지탄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2020년도에 느닷없이 오창 방사관 가속기 열풍이 불고 했다는 이유로 잠시 그동안 저평가됐던 청주 지역이 올라가면서 느닷없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지정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시는 알지도 못했는데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네네. 불만 섞인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2년 3개월 만에 전국 101가운데에서 41곳이 이제 해제되는 가운데 청주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세종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해제가 되고 조정지역으로 여전히 남아있죠. 네네.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몇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조금 상향이 되는 것도 있죠. LTV가. 그다음에 예. 양도세, 취득세 중과 유예 부분이 이제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일부 풀리는 지역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전체적인 경기 하락 등등과 맞물려서 네.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역의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거냐는 아까 만시지탄이라고 했듯이 이미 너무 가라앉는 네네. 상태라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요. 정부가 이제 그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그것을 시그널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라고 하는 이 행정 행위가 이미 정부가 보기에도 부동산 급등이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말하자면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부동산 이제 거래가 자유로우니까 네.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길 바란다는 거죠. 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거죠.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갑자기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조금 섣부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청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청주만 해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들이 같이 해제가 네.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산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단숨에 집값이 회복되거나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이 벌써 그 전망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 등등의 영향은 어떻게 될런지 조금 더 전망을 좀 밝혀주신다면 자유롭게. 예, 신 교수님.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에서 한 번에 0.75씩 막 계속 이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금리 역전 현상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예. 결국 한국은행도 이제 계속 올릴 겁니다. 예. 그러면 약 3% 정도 기준금리가 되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7.5에서 8까지 갑니다.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 론 같은 경우는 15% 이상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오는 게 영끌 해서 막차를 탔던 많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이제 큰 괴로움을 받겠죠. 실제 1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았을 때 부담하는 액수가 약 16만 원 정도가 매달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량으로 보면 지금 약 80%가 급락해 있습니다. 다행히 한 가지 조금 다행이라 그러면 충북이 강원도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또 네. 상승에 있어서 상위 두 번째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급격한 하락에 의한 충격은 덜 받을 거다. 그런데 이번 조정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각종 이제 LTV나 이런 비율이 좋아졌다고 해서 급격하게 주택 거래량이 늘거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다른 분들. 예. 네, 그동안의 그 상승폭을 감안하면 지금 집값이 조금 조정됐다고 해서 과연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실제로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도 테크노폴리스의 입점 예정이었던 주상 복합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이 지금 미뤄지고 있고, 최근에 또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갑자기 약정한 것보다 올리는 바람에 여러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고금리로 인해서 건설 자체를 지금 두려워하고 네네.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 해제만으로 단숨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근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제 먼저 각종 규제에서 조금 완화가 된 대구라든지 대전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들 역시 규제는 완화됐지만 거래량이 늘거나 뭐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혀 그러지를 못한 네네.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정 지역 해제가 됐지만 이렇게 뭐 그거에 따른 뭐 오를 거라든지 이런 전망은 좀 어렵다는 말씀들이신데, 혹시 이제 대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보완책들은 아까 이제 그 조정 지역 해제만으로는 좀 뭐 이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보완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조정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실수요자들조차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 예. 부동산에. 그런 것들이 해제되니까 실수요자들은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들조차도 지금의 그 금리 상황이라든가 이걸 예. 감안하게 되면 매수를 늦출 가능성이 좀 있죠. 이게 아무리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도 일단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 이상으로 과매수가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풀어줘도 네네. 이 과매도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면 매수가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40% 이상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그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선행 지표처럼 돼서 심리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안정화겠죠. 예. 근데 이제 조정 지역이 해제되면서 혜택만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완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TV. 네네.
기존의 조정지역이지만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LTV에 특혜를 준 게 있습니다. 혜택을 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50%였는데 60%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실수요자의 경우. 네, 예. 서민 실수요자 그 네네.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 당장 요번에 지금 청주 운천동에 이 와중에도 15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아주 분양이 잘 된 곳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조정지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거꾸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로 네네. 50%로 내려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잔금까지를 다 대출을 받아서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약 한 지금 분양 가격으로 비춰보면 잔금에서 10% 정도를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예. 한 3천만 원 이상을 어디 가서 갑자기 빌려야 되는 사태가 왔어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요번까지는 60%로 해준다 등등으로 이제 지금 조율이 되는 것 네네. 같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입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 아마 이 지역민들도 이제 처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 따라서 반응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의 얘기들은 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들리나요? 이 예, 기사와 관련해서 댓글들을 분석해 보니까 규제 풀기를 바라는 쪽이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했거나 또는 그 직접적인 수요자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다양한 형태 규제를 풀기를 바라는 쪽이 대세인데 이 댓글만 가지고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청년들의 반응을 이제 구분하기는 쉽지가 네네네. 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네, 신 네,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그 주택 보급률은 충북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약 104 정도 되는데 충북이 1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이제 주택 보급률은 높은데 자가 소유 비율이 약 5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고 자가 소유를 한 분들은 당연히 이게 풀려서 집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고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더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제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일부 단지별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단지들이 있죠. 선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역 구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 보면 거의 크게 변화 없는 구도 많거든요. 구도심에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 이런 예. 경우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실수요자 관점이냐 또는 투기적 수요 또 외지인 관점이냐 등등에 따라서 많은 이해관계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어쨌든 사실 이제 지방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이번에 큰 의미를 두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는데 특별히 이제 이후에 좀 우려되는 점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예. 여전히 지금 그 소위 영끌족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경우에 이자 부담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죠. 예.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그 젊은층들이 이제 조급함.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부동산 폭등기를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압니다. 근데 젊은층들은 신혼 때 처음 겪기 때문에 매우 초조하기 때문에 이제 영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빚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의 그 파도가 밀려오면서 네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로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또는 폭락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서 진출하는 젊은 세대가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라든가 채무 부담에 짓눌려서 앞으로의 인생에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들. 네, 그 영끌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요즘 각종 그 모바일 어플에 보면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 낮은 것 대출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라도 갈아타는 이런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면 그동안 미분양이 이제 제로인 적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예. 경우 충북이.
한때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왔다가 이제 미분양이 제로까지로 그렇죠. 왔다가 다시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예. 또 거꾸로 건설사들은 지금 분양을 하면 잘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양 예. 시기를 늦추면서 주택 수급상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관계 당국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으면 조금 소개를 받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 그 다주택자 잡는 쪽으로 해야 추후 버블 사태가 또 벌어지는 일은 예방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네, 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주로 집을 가진 분들이 댓글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울프 땡땡땡님께서 다주택자가 세입자들 캐리하는 거 모르냐? 혜택 좀 줘라. 규제 좀 다 풀고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청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뉴스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월간 뉴스 분석. 저희는 다음에도 역시 지역의 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